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문학개론 이번 학기 마지막 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부분 우리 교재 20세기 간략 요약한 부분과 또 20세기 문학의 키워드 정리해 놓은 부분 같이 교재 보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20세기 내용은 그 키워드로 이렇게 그 요약해 놓은 부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17세기라든지 혹은 19세기에 해당하는 내용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20세기 프랑스 문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그 살펴보았었죠.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또 실존주의 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그 까미 또 사르트르 보면서 우리가 실존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로랑 바르트 포스트 모던 시대 또 문학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로랑 바르트의 또 포스트 모던적 비평 이론에 대해서 저자의 죽음이라든지 또 살펴봤고요. 또 지난주 우리가 또 생텍스페리도 함께 살펴봤는데, 그래서 20세기 프랑스 문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했고 또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그 포스트 모던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포스트 모던의 앞선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상징주의 시라든지 초현실주의 시인이라든지 이러한 그 경향들, 그리고 또 예술을 위한 예술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다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오늘은 우리 교재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1시간 안에 한번 끝내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또 온라인 강의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은 따로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또 온라인 강의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그래도 뭐 하여튼 평소에 강의실에서는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시간 관계 때문에 어쨌든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또 지식을 제공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우리 친구들 발표하는 영상까지 합하면 120분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어쨌든 그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을 좀 지켜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바이고, 오늘은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래놓고 이제 또 중간에 말이 많아져가지고 길게 될 수도 있는데, 안 그러도록 오늘은 제가 저 자신을 좀 컨트롤 할게요. 네. 뭐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러니까 우리 함께 또 살펴보았던 20세기와 관련된 3번의 강의 가운데 다 함께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텍스트 보겠습니다. 네. 20세기 부분입니다. Le 20e siècle. 우리 교재의 104페이지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요약한 부분이에요. Un siècle de guerre, de bouleversement, de crise, mais aussi de progrès technologique incessant. 그래서 20세기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점철된 세기였다라는 거죠. 전쟁들, 뭐 수많은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혼란과 동요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회적 위기가 있었던 시기, 그게 뭐 경제 위기든 뭐 어떤 위기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정적인 것들이라면 메오시뿐만 아니라 시에클 드에 걸리는 거죠. 포그레 테크놀로지 기생성, 끊임없이 기술적인 발전, 진보가 이루어졌던 세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엉시에클 드 꽁트라딕시옹, 모순이 난무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꽁트라딕시옹. 어떤 면에서 그러냐? 그래서 이 모순의 시기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모순이 난무했던 시기라는 거죠. Malgré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vie, l'homme ressent avec une angoisse croissante le malaise de sa condition. 그래서 삶의 조건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건 맞죠. 20세기에 인간의 어떤 삶의 조건이, 삶의 질이 향상된 건 맞아요. 그래서 삶의 질 혹은 삶의 조건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벡윈 엉과스 코아성, 계속해서 커지는 고뇌입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거예요.
고뇌가 커지는 가운데 르말레스 사 꽁디스용 자기 조건에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거북함을 불안함을 계속 느낀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삶의 질은 어느 때보다 더 향상됐지만 또 동시에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또 굉장히 그 고뇌가 갈수록 커져만 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의 시기였다는 거죠. La production littéraire est abondante et variée. 그리고 이 시기에 문학적 생산, 다시 말하면 문학 작품들이 이제 생산돼 나온 양상을 보면 est abondante, 아주 엄청나게 많은 문학 작품이 양산되어 나왔다는 거죠. 동시에 et variée,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Beaucoup d'écrivains sont à la fois poètes, auteurs, dramatiques, romanciers, essayistes.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알라파 동시에 시인이기도 하고 auteur dramatique, 비극 작가, 그러니까 극작가, 연극, 희곡 작가이기도 하고 romancier, 소설가이기도 하고 혹은 에세이스트이기도 한 그런 면모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시인은 시만 쓰고 소설가는 소설만 쓰고 극작가는 극작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방면에 거쳐서 함께하는 그런 작가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뭐 작품의 생산량도 엄청났던 시기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철학자죠. 에세이스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고 또 문학 관련된 에세이, 논평글 같은 것도 많이 썼고요.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또 희곡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던 사르트르와 논쟁했던 첫 시간에 봤던 제가 전공했던 작가라고 말씀드렸죠. 프랑스와 모리악 같은 경우도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해서 소설가로 이름을 알렸고요. 수많은 에세이들도 썼고 그 다음에 또 희곡 작품도 쓰고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작가들. 작가라고 하면 어느 한 장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학의 여러 장르를 섭렵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certains restent attachés aux techniques traditionnelles, tandis que d'autres cherchent à engager l'écriture et la littérature dans des voies et des dimensions nouvelles. 몇몇 사람들은 몇몇 작가들입니다. certains écrivains이죠. 수많은 종류의 작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작품들을 양산했는데 그 중에 어떤 작가들은 restent attachés, 여전히 몸무한 상태로 attaché, 결부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요. 뭐에? aux techniques traditionnelles, 전통적인 기법에 전통적인 문학의 기법에 결부되어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20세기 활동했던 여러 작가들 중에 어떤 부류는 전통적인 문학 기법을 그대로 고수한 작가들도 있다는 거죠. 프랑스와 모리악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고 또 반면에 덩디스크 다른 작가들은 cherche à infinitif 하면은 뭐뭐 하려고 애쓰다죠. engager l'écriture et la littérature, 글쓰기와 문학을 덩 이하로 빠뜨리다라는 거예요. 글쓰기와 문학을 뭐뭐에 참여시키다. des voies et des dimensions nouvelles,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차원 속으로 글쓰기와 문학을 밀어넣고자 했던 새로운 어떤 글쓰기, 새로운 문학의 유형을 찾아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방가르드한 그런 작가들이라든지 20세기 초반에 그런 시도를 했던 작가들을 들 수 있겠죠. 거기다가 il faut ajouter que certains d'entre eux écrivent tout au long du siècle. 거기에다가 그 이하라는 사실을 덧붙여야만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작가들, 20세기 활동했던 작가들 중 몇몇은 글쓰기 활동을 했는데, 작품 활동을 했는데 tout au long du siècle, 20세기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정말 20세기 초반에 태어나가지고 20세기 말까지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거의 100년 내내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런 작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À ce titre, 이러한 점에서 leur publication déborde largement le cadre rigide des périodes délimitées par les deux guerres mondiales. 우리가 흔히 20세기 문학이라고 하면 1차, 2차 세계대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점철되었던 시기와 관련된 어떤 그 당시의 전후로 그러니까 뭐 사르트르 까미처럼 그렇게 뭐 모리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작가들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전체에 걸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들도 있고 그들의 피블리케이션, 그들의 그들의 작품 활동은 틀을 아주 폭넓게 뛰어넘습니다. 틀을 뛰어넘어요. 어떤 틀을 뛰어넘느냐? 엄격한 틀이에요. 좁은 틀입니다. 어떤 틀요?
시기의 틀이에요. 시기. 근데 델리미테 뭐뭐로 한정 지어진 두 차례의 전쟁으로 한정 지어진 두 차례의 전쟁 두 차례의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경계가 정해진 그 경계가 정해진 그러한 아주 좁은 시기의 틀을 훨씬 벗어나는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20세기 문학이다라고 하면 1차,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활동했던 작가들과 작품을 흔히 생각하는데 근데 20세기 작가들 중에는 그 전쟁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까지 뭐 19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적 틀 속에서만 그들의 작품 활동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제한적 시간적 틀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작품 활동을 한 작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Nous avons choisi de situer les auteurs au moment où leur influence aura été le plus marquante.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다 보진 않지만 20세기를 대표했던 작가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작가들을 de situer, choisir de 하면 뭐뭐 하기로 선택하다죠. les auteurs, 작가들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언제? au moment, 어떤 시기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어떤 시기에 au moment où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뛰어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에 그 작가의 작품 활동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작가들의 어떤 내용에까지 우리가 이 교재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지만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이제 좀 뒤로 넘어가서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Les mots-clés du 20e siècle.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키워드들이에요. 첫 번째 아베스의 순서로 나와 있는데 네, 그냥 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거의 대부분 한 번씩 언급을 했던 이야기들인데요. 첫 번째 absurde, 바로 부조리라는 개념이죠. 네, 우리가 뭐 사르트르 까미 할 때 뭐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Sentiment que notre existence est la marche du monde non pas de sens. 그래서 우리의 실존과 그리고 이 세계의 움직임이 이 세계의 전진, 이 세계의 움직임이 농파드성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의미가 없다. Notion présente essentiellement dans la littérature des années 1940-1950. 그래서 특히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문학에서 아주 주로 드러났던 주로 présente 하면은 모습을 드러낸이라는 뜻이죠. 주로 1940년에서 1950년대에 걸쳐 문학 작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다른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우리 부조리에 대해서 그 까미 강의할 때 뭐 아주 길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때 강의 초반부를 다시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다이즘입니다. 다다이즘은 제가 그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여기 봐서 1916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 포스트 모던 강의할 때 그 포스트 모던의 앞선 모더니즘, 다시 말하면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유행했던 바로 그 예술 사조가 바로 다다이즘이에요. 예술 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방가르드하고 전통적인 틀을 깨트려 버리고 뭔가 아주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예술을 하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가 다다이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도 특히 미술에서도 많이 영향력을 끼쳤던 사조이죠. 그래서 엉밀렙성 세즈 1916년에 Un jeune poète romain Tristan Tzara fonde un mouvement littéraire de type anarchiste qu'il baptise Dada. 그래서 루마니아 시인입니다. 1916년에 한 젊은 루마니아 출신 시인인 트리스탄 짜라가 fonde, 이게 동사죠. fonde 동사입니다. 설립하다, 세우다, 기초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un mouvement littéraire, 한 문학 운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문학 운동에 기초를 놓습니다. 네, 문학 운동을 설립합니다. 근데 어떤 de type anarchiste, 무정부주의적인 형태의 아나키스트 형태의 아나키스트와 같은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문학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무정부주의 형태의 문학운동을 그가 바티제 이름을 붙였는데 다다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 루마니아 출신 시인이 그래서 좀 무정부주의적인
정말 전통을 이제 뭐 박살내고 완전히 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예술 문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건데 굉장히 좀 극단적인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무정부주의적인 형태의 그런 문학 운동을 일으키는데 근데 그 운동의 이름을 이제 다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바티제 동사는요, 원래 이거는 여러분 그 밥댐, 바티제는 밥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그 교회나 성당에서 받는 세례 받는 그걸 이제 밥댐이고요. 그 세례 주다라는 게 바티제예요. 원래는 바티제라는 동사는 세례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주죠. 세례명이라고. 항상 세례를 줄 때 세례명, 교회에서 이름을 이름을 함께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 천주교회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세례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원래 바티제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세례를 주다, 세례를 베풀다라는 뜻인데 카톨릭 국가인 이 프랑스에서는 이 동사가 당연히 세례를 줄 때,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이름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라고 이름 붙이다, 뭐뭐라고 이름 붙이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티제 동사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본명, 엄마 아빠가 지어주는 본명에는 붙이지 않아요. 바티제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일 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명칭을 뭐라고 칭하다, 명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뉘앙스일 때 주로 쓰는 동사가 바티제고요. 그 유래는 세례를 베풀다라는 원뜻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트리스탄 짜하라고 하는 이 루마니아 출신 시인이 굉장히 무정부주의적인, 그러니까는 전위적인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전위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학운동을 일으켰고 그 이름은 다다라고 불렀어요. 자, 스분멍 계속 봅니다. 스분멍 이 운동은 이 다다 운동 qui vise à la destruction de toutes les valeurs et à la dégradation du langage.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관계대명사 스분멍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분멍이 주어고 아부아르 동사죠. 그래서 이 운동 어떤 운동인가 하면 qui vise à 하면은 무엇을 겨냥하는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vise, 의로 끝나는 일군동사고요. qui vise à la destruction de toutes les valeurs, 모든 기존의 모든 가치들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언어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a largement préparé le terrain au surréalisme. 그래서 폭넓게 예비했어요. 영토,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초현실주의에. 그래서 초현실주의로 이르는 길을 닦아놓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넓은 의미로. 그래서 다다이즘이 먼저 있고 그 이제 영향력 하에서 초현실주의 운동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이게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모더니즘과 관련된 그런 그 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키워드입니다. engagement, 바로 참여죠. 참여. 우리가 참여 지식인 할 때, 사회 참여할 때 그 참여. À partir des années 1930, l'écrivain ne conçoit pas de reste indifférent aux événements de son temps. 1930년대부터는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그 프랑스가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잖아요.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했던 시기. 그래서 이 시기, 다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뭐 일제강점기 뭐 이런 거죠. 그때 적어도 그 시기부터는 지식인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지칭하려면 뭔가 하여튼 사회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했다. 독립운동부터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필두로 해서 그래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이 시기부터 작가라고 하면 느콩수아빠 드 하면은요, 이거는 느콩수아빠 드 인피니티브, 드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작가라고 하면, 모름지기 작가라고 하면 드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헤스트 인디페공, 무관심하게 남아있는 것은 오제베누먼 드송똥,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스 두아 드 펑드, 스 드부악 드 하면은요, 스스로 뭐뭐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면, 이 시기부터 작가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되었고, 이제 일스 두아
de prendre des positions politiques ou idéologiques. 그래서 작가라고 하면 당연히 드어야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prendre des positions,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명확한 입장을 갖고 또 그 입장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Sartre met dans l'honneur le terme. 사르트르야말로 바로 이 le terme, engagement 이라고 하는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명예롭게 했던, 이 단어에 명예를 부여했던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서냐? 사르트르는 estimant 그 이하라고 판단했어요. 뭐라고요? Aucune écriture ne peut être innocente. 사르트르에 따르면 어떤 글쓰기도 innocent, 순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글쓰기도 순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100% 중립적이고 뭐 이런 글쓰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에 따르면 사르트르에 따르면 l'écrivain 작가는 c'est que les mots comme dit Brice Parin sont des pistolets chargés. 작가는 알고 그 이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단어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말들이 단어들이 브리스 파행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송대 피스톨레 셔그제 장전된 권총 총알이 장전된 총들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글은 작가가 쓰는 글은 장전된 총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브리스 파행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사르트르가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 파행이 말한 것처럼 단어란 자기가 쓰는 단어들이 장전된 총과 같다라는 사실을 작가들이 이미 알고 있다 라고 깨스클라리테가 띄옥 사르트르의 유명한 저서죠.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요. 사르트르가 일라주트 그 이하라고 그 뜻도 모든 사람은 길르베이 울롱 원컨 원하지 않건 간에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베이 불로하그 동사의 접속법이죠.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모든 인간은 스트롭 엉가제 어딘가에 참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인가에 참여한 상태에 있다. 조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ne pas choisir est encore une manière de choisir.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을 선택하지 않는 것, 어느 한 편을 택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하나의 선택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정치적으로 완전 중립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예요. 투표하는데 민주당을 찍을 수도 있고 뭐 미래통합당 찍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정의당을 찍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외에 군소정당을 뭐 찍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당에 내가 투표를 하고 어느 정당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는 거는 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투표를 해서 내가 그쪽 편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민주당 편으로 혹은 뭐 정의당 편으로 혹은 뭐 미래통합당 편으로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르트에 따르면 그 경우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투표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어느 한쪽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선택이다. 투표 안 하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게을러서 무관심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나는 뭐 투표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지난번 선거 때도 사실 민주당이 압승을 차지했는데 그 이면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 쪽을 이제 선택하고 찍어준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통적인 이제 보수 뭐 미래통합당 특히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투표를 안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많이 투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나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못 찍겠다. 하지만 미래통합당도 하는 꼴을 보아하니 못 찍어주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난 안 찍을게라는 게 이제 그게 투표 안 할 거다 이번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정치적인 입장의 표명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참여라는 거죠. 뭐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불과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완전히 또 정반대 입장이었죠. 그때는 그 당시에 지금의 미래통합당 뭐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당이 뭐 선거만 하면 뭐 무슨 선거 국회의원 선거든 뭐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든 항상 압승을 했고
이쪽 민주당 쪽 계열이 뭐 거기도 이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쪽 계열이 항상 고전을 하던 때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당 쪽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좀 그 중도적인 온건 중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투표하러 안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지금 민주당 하는 걸 보면 나는 못 찍어주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새누리당을 뭐 그 당시 한나라당을 투표할 수도 없다. 난 투표 안 할래. 안 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물론 투표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어떻게든 그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혹은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뽑아야 되는 게 시민의 의무이긴 하지만 넓게 보면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한 편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선택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existentialism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système philosophique qui trouve son origine chez le philosophe danois Kierkegaard et le philosophe allemand Heidegger.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것은 그 철학의 하나의 체계예요. 철학의 한 사조인데 그 기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와 그 다음에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커, 마르틴 하이데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철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더 길게 보면 이제 파스칼 같은 철학자도 17세기 활동했던 블레즈 파스칼 같은 철학자도 실존주의의 이제 거의 초창기 주창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En France, 프랑스에서는 le terme prévaut dans les années 1945. 1945년대 이 시기 1945년을 필두로 한 시기에 요 전후로 한 시기에 이 단어가 아주 위세를 떨쳤습니다. prévaloir 하면은 뭐 위세를 떨치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이런 거죠. 이 시기에 아주 많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유행했던 사조입니다. Et trouve une expression privilégiée dans les œuvres littéraires de Sartre et de Camus. 특히 이 용어, 즉 실존주의라는 단어가 아주 그러니까 특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어디서요? 사르트르와 까미의 문학 작품들에서. 사르트르와 까미의 문학 작품들을 필두로 중심으로 아주 그 특권적인 표현력, 특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리데 퐁다몽탈 디세트 필로소피 지난번에 우리 실존주의 강의할 때 특히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ግዚ스턴시얼리즘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키에르케거르 같은 경우 그리고 앞에서 말한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독교적 관점 하에서의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였고요. 하이데거는 좀 무신론적인 그런 철학자였고 그리고 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사르트르고요. 그 영향이 이제 까미 쪽으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프랑스의 그래서 실존주의는 키에르케고르보다는 이제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의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르트르 까미에게서 볼 수 있는 실존주의는 뭐냐면 리데 퐁다몽탈 드세트 필로소피 이 철학의 본질적인 아이디어, 본질적인 개념, 생각은 뭐냐면요. 그 이와 같아요. 바로 l'homme ne se définit que par la somme de ses actes. 인간은 정이 내려져요.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의가 내려지는데 근데 느 끕니다. 파르 이하에 의해서만 즉 라솜 드세작 자기의 행동의 합, 총합. 사르트르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살면서 했던 선택의 합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행동의 총합으로만 정의 내려집니다. Ne trouve son identité qu'à travers son existence. 그래서 인간은 역시 느끄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데 뭘 통해서만 아트라베아간 몸모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통해서만 이때 말하는 실존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통해서 벗어나는 X하는 행위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선택이죠. 선택을 통해서 실존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 깔린 거는 이제 무신론인 거예요. 프랑스식 실존주의의 이면에 깔린 거는 aucune divinité ne donnera de sens à sa vie. 그러니까 어떤 신성도 삶에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대 당선 몽 답시오거든. 부조리한 세계 속에 그냥 던져진 인간은 네코버 아베 광고와서 아주 힘든 고뇌에 찬 상태로 힘들게 네코버 그 이하를 길레 헤스봉사블 드스킬페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르트르의 표현이죠. 일레공단의 아이트를 리브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꽁단의 아이트를 리브 꽁단의 아에 걸리는 거예요. 아스슈아지 아툴레생스동 모든 순간에 스스로 선택해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선고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르트르식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는요. 우리 지난 까미 강의할 때 마지막 부분에 좀 잠시 뭐 살펴봤지만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의미의 실존주의. 물론 이제 키에르케고르도 엑스지스텐시아라는 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X의 뉘앙스가 약간은 다른 거죠. 당연히 그 신의 존재를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유신론적인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강의 시간에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는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입니다. 누보 호망. 프랑스 20세기 그러니까 중반 중후반 그러니까 중반 1950년대 이후로 상당히 한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조가 바로 누보 로망인데요. 우리말로도 그냥 누보 로망이라고 써요. 음차해가지고 신소설인데 그냥 누보 로망이라고 씁니다. 뭐냐면요. 말 그대로 누벨 포금 드 크레아시옹 호마네스크예요. 소설 창작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누보 로망이에요. 근데 끼프레보 넉레잔네 밀레상세콩 1950년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떨쳤던 그러한 새로운 소설 창작의 형태 시도인데요. 끼 스카락테리즈 파흐 이하로 특징 지어지는 파흐 이하를 특징으로 갖는입니다. 랍성 스탠트릭 줄거리의 부재 줄거리가 없어요. 르하피 드 투시포 크로놀로식 연대기적인 어떤 바탕도 거부하는 연대기 그러니까 모든 소설이 뭔가 연대기가 있잖아요. 뭐 예전에 과거에는 이랬고 그 사람이 뭐 그래서 20대가 되었을 때는 인물이 어땠고 30대 때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변화되는 연대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뭔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죠. 연대기적인 어떤 뒷배경 모든 배경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줄거리도 없고 그다음에 라 디솔리시옹 데 페르소나주 인물의 해체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소설에서 알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소설의 어떤 한 요소로서 등장인물이라고 할 때 그런 인물의 의미도 완전히 해체가 되고요. 라 프레장스 옵세덩 데조브제 그러니까 몇몇 데조브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조브제인데요. 그래서 몇몇 그 사물들의 아주 강박적인 존재. 그러니까 작품이 진행이 되는데 그냥 몇 가지 그 특징적인 사물들이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눈에 뭐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작품 속에서 특정한 사물들이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딱 보면 벌써 느낌이 오시나요? 줄거리도 없어요. 어떤 연대기적인 어떤 뭐 컨텍스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인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물들이 강박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누보로망이요. 일단 다 읽어보고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Le nouveau roman substitue à la notion de style la notion d'écriture. 그래서 누보 로망은 대체시킵니다. substitue à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 이것을 아의 자리에 대체시키다라는 거예요. 즉 à la notion de style 예전에 style 문체 작가의 문체라는 개념의 자리에다가 이걸 대체시키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개념을 대체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문체라는 개념을 글쓰기라는 개념으로 대치시킵니다. 근데 이 누보로망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에크리티오 글쓰기라는 것은 꽁시꼼 꼼 이하라고 이해된 개념이라는 거죠. 라비옥 트랜스크립시옹 디몽 세계의 순전 트랜스크립시옹 하면 전사 베껴쓰기입니다. 우리 베껴쓰기 흔히 전사라고 하는데 베껴쓰기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냥 베껴 쓰는 것에 불과한 게 에크리띠르예요. 작가의 어떤 생각, 작가의 의지, 철학적인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집어넣어서 가치 판단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극단적인 사실주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뾰하게 세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베껴 쓰는 것. 그래서 누보르망 소설 보다 보면요, 그냥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제가 강의실에서 지금 혼자 강의 영상을 찍는 것을 작품 속에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통 소설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강의하고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뭐 앞에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고 강의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마이크를 들고 혼자서 막 서성이면서 지금 떠들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그 빨간 줄 치면서 막 그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강의를 하는 행위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술을 할 텐데, 누보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빨간 줄 치면서 지금 뭐 마이크 들고 서성이면서 혼자서 떠들고 있다 하면서 동시에 내 눈에 비치는, 내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눈에 비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커피도 하나 놓여져 있고 지금 옆에 핸드폰도 있고 핸드폰 시계는 2시 49분을 가리키고 있고 오후, 그 다음에 뭐 앞에 텅 빈 강의실이 뭐 이렇게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그냥 툭툭툭 다 서술을 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어떤 사건을 집중해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교수가 한 명 뭐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있다, 근데 뭐가 있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제가 강의하는데 옆에서 지금 옆에 창문이 있고 옆에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뭐 들리고 뭐 수박 사세요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문동 골목에 지금,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쓰는 겁니다. 옆에서 들리는 소리, 뭐 수박 사세요 아니면 차가 윙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까지 전부 그냥 기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맥락도 없어요. 그냥 다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갖다 베껴 쓴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된 게 바로 에크리티오크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스틸의 개념, 이 개념으로 에크리티오크라는 개념으로 스틸의 개념을 대치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selon la formule de Ricard théoricien du nouveau roman, 누보로망의 이론가인 리카르드의 표현에 따르면 누보로망은 일레 l'aventure d'une écriture, 글쓰기의 미래다. 글쓰기의 모험이다. 글쓰기의 모험이다. 플리토 이기보다는 l'écriture d'une aventure, 모험의 글쓰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통적인 문학은 어떤 모험을, 아벙티어를 쓰는 거였죠. 모험에 대한 글쓰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누보로망은 글쓰기 자체의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시 좀 아방가르드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알랭 호브 그리에라든지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있고, 그 우리가 특강으로 들었던 르클리지오도 초창기에는 누보로망 작가로 알려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요, 새롭긴 새로워요. 굉장히 새로운 실험적인 소설 작품을 많이 이렇게 생산해 내긴 했는데, 그건 사실인데, 근데 프랑스 문학계가 그 문학 시장이 굉장히 죽어버리는데 아주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작아지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소설을 더 이상 사 읽지 않는,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만든 장본인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누보로망 작가들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작품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소설이란 건 모름지기 독자가 그 소설을 꺼내서 돈을 주고 사서 읽을 때는 뭔가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줄거리도 없고 무슨 연대기적인 어떤 컨텍스트도 안 나오고 기존의 등장인물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사건도 없고 뭐 그냥 뭘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책이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 문학계의 독자층을 굉장히 반감시킨 그런 장본인으로도 많이 비판을 당하는 게 바로 누보로망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구조주의랑 초현실주의 좀만 보면 되는데, 구조주의 보겠습니다. 구조주의는 사실은 이제 철학사조이고요. 그래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그 인류학자하고 그 다음에 자크 라칸 같은 그 정신분석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철학적인 하나의 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랑스 사상에 의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우리 그 수업에서 이 구조주의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프로이트와 함께. 네, 그리고 락강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롤랑 바레트 할 때 잠깐 언급했었죠. 우리 수업에서도 락강의 도둑 맞은 편지. 그때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그게 바로 구조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니피아가 있는 게 아니라 시니피앙만 있어서 그 시니피앙이 어느 구조 속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그 바르트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해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로기진 원래는 테그먼드 랭귀스틱, 이 스트릭튜얼리즘 구조주의라는 단어는 원래는 언어학의 용어였어요. 소시르 같은 언어학자들이 주장했던 언어이고요. Puis méthode d'analyse attachée à l'étude des structures formelles d'un système et à la recherche de réseaux et de lois de fonctionnement qui le régissent. 그래서 원래는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였는데 그 다음에 분석 방법,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지칭하는 단어로 스트릭처할리즘, 구조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어떤 분석 방법이냐? 아따쉐 알레티드, 아따쉐 하면 뭐뭐에 집중하는, 뭐뭐에 결부된, 뭐뭐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뭐뭐에 집중하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하에 집중하는, 뭐에 알레티드 데 스트릭트 포멜 동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에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어떤 형식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 그리고 알라 흐시옥스드 흐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연구입니다. 어떤 관계망에 대한 연구. 관계망 혹은 들루아 드 펑시언먼 끼르하지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규제하고 지배하는 규제하고 지배하는 어떤 기능들의 법칙, 기능의 법칙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그때 도둑맞은 편지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언어학 용어였다가 나중에 다음과 같은 것에 집중하는 연구 방법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해요. 바로 뭐냐 하면 한 시스템의 그 형식적, 구조적, 형식적인 구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망 혹은 그 관계를 관계망을 혹은 여기서 르는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것을 규제하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어떤 기능의 법칙들, 여러 가지 각 기능적인 법칙들을 연구하는 것, 이제 그게 스트릭튜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시니피의 의미,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과 그 다음에 그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게 바로 구조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언의 르 허프레정덩 르플리코니, 그리고 인류학자였던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바로 가장 유명한 대표자, 엉은 뒤 스트럭튜얼리즘이겠죠. 이 구조주의의 가장 유명한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자크락강 정도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2분 지났는데 다 하고 그냥 안 쉬고 빨리 다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현실주의입니다. 역시 1924년 뮬레성 베앙카트인데 그래서 그 20세기 초반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조고요. 우리 지난번에 바르트 강의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1924년에 스콩스티티 오뜨고 당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썼던 초현실주의의 대부죠. 앙드레 브루똥이라는 이 작가, 그 시인을 중심으로 앙드레 브루똥을 필두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콩스티튜 그 앙드레 브루똥과 에드세사미 그의 동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1924년에 콩스티튜 주어는 이 뒤에 있습니다. 엉부먼 포에티크 어떤 문학적 운동이 시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관련된 시학적 운동이 형성됩니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끼세성드가 트레빗 아툴레삭 처음에는 이제 시와 관련된 시작과 관련된 운동이었다가 그게 나중에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툴레삭 모든 예술 영역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미술에서도 초현실주의가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Son ambition est de libérer l'artiste de toutes les contraintes imposées par le goût et la raison. 네,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의 야망은 뭐였냐 하면 이해하는 것이었다. 아티스트, 예술가를 이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뭐로부터요? 리베레 드예요. 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뭐로부터 toutes les contraintes imposées par le goût et la raison. 그러니까 양식, 구하면 어떤 양식 스타일이죠. 정해진 양식이나 예술 양식이나 스타일 혹은 이성에 의해서 강요된 모든 제약들로부터 예술가를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조입니다. La poésie sera désormais une plongée dans l'inconscient dont elle transcrira les messages les plus insolites et les plus imagés en l'absence de tout contrôle et de toute préoccupation esthétique ou morale. 네, 그래서 시는 이제부터 시는 뭐 하는 거냐? 플롱쉐 덩 랭콩성이에요. 무의식으로의 잠수하는 것. 무의식 속으로 잠수하는 게 시다라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가 하는 역할이다. 초인시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시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무의식 속으로의 잠수. 근데 동때 텅스크리가 동은 무의식을 받는 거고요. 엘은 포에지예요. 다시 말해서 시는 트랜스크리가 옮겨 적는 겁니다. 아까 트랜스크립션 나왔죠? 옮겨 적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레메사주 들 랭콩성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 시는 무의식 속에 깊이 그 잠수해가지고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근데 어떤 메시지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드 랭콩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들 랭콩성 다 안 적을게요. 이게 그래서 드 플러스 명사를 동으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엘 텅스크리하 레메사주 들 랭콩성 그래서 시는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여러 메시지들을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역할을 할 뿐이다 겁니다. 근데 어떤 무의식의 어떤 메시지냐? 레플리장 솔리트 가장 기괴한 아주 기괴하고 또 아주 다채로운 이미지 하면은 가장 기괴하고 가장 다채로운 그런 무의식이 전하는 이미지니까요. 그런 무의식 속의 이미지,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전달하는 게 베껴 쓰는 게 바로 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뭐가 없는 상태에서 en l'absence de tout contrôle, de toute préoccupation esthétique ou morale. 어떤 통제도 그리고 어떤 관심사, 어떤 그 신경 씀도 미학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통제도 어떤 그 우려, 신경 씀도 없는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에 조금도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무의식, 내 무의식 속에 드러나는 어떤 이미지들을 있는 그대로 갖다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가떼안드스비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목표에 어떤 그 미학적인 법칙이나 도덕적인 법칙, 초자의 어떤 그 통제를 벗어난 그러한 완벽하게 그 무의식 속에 침잠해가지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시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온파티케 언파티클레 특히 파티케 실행했어요. 레크리티크 오토마틱 자동기술법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자동기술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동기술법은 끼는 앞에 있는 레크리티크 오토마틱을 받는 거고요. 키 콩시스트 많이 쓰이죠. 콩시스트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주로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골자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기술법은 écrire spontanément 하면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tout ce qui se présente à l'esprit 정신에 떠오르는 내 정신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 적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sans aucun intervention de la volonté 의지의 어떤 의식에 다시 말해 의지에 어떤 개입도 없이 의지 혹은 의식의 어떤 개입도 없이 정신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대로 갖다 적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바로 자동기술법입니다. 그래서 초신주의자들의 어떤 시인 그림에도 많이 나오죠. 보면 Le cadavre devient exquis exquis는 우한 그러니까 시체예요. cadavre 시체인데 이 시체들이 devient exquis exquis는 매력적인 아주 세련된 우아한 그런 겁니다. 시체들이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을 띠기도 하고 Les revolvers ont des cheveux blancs 권총이 흰 머리를 가지고 권총에 하얀색 머리카락이 막 달려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그 초인시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길어 올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오나땡 알록 엄멍드 시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초현실적인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아땡드가 동사예요. 무엇에 도달하다 라는 뜻으로. 네, 그래서 우리 20세기에 대한 우리 교재 부분 쭉 살펴보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때 다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간단하게 텍스트 해석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프랑스 문학개론 이런 강의를 혼자서 이렇게 빈 강의실에서 한 학기 내내 강의하는 것도 참 색다르네요, 경험이. 한편으로는 참 이거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뭐 과연 몇 주 동안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학기 그래도 무사히 마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또 발표 특히 맡아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또 리포트로 좋은 또 글 써서 또 제출해 주신 우리 모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학기 잘 진행될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무사히 끝났다라는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학 강의를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강의를 전달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한 학기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만큼 더 소홀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원래도 뭐 제 강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과에 여러 교수님들 계시는데 그 중에 뭐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고요. 사실은 이게 말주변도 이렇게 아주 막 논리적으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온라인으로 강의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부족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부족함이 보였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그래도 뭔가를 좀 얻어가는 게 있는 그런 수업이었기를 바라고요. 네, 기말고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 보는 날 뭐 그 중급 프랑스어 강독 시험이 수요일로 정해져 가지고 뭐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좀 자유롭긴 한데 어쨌든 원래 제가 예고한 대로 6교시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정확하게 금요일 6교시에 기말고사를 치르겠습니다. 우리 이 클래스 통해서 볼 거예요. 이 클래스 시험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시험 항목이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거기서 이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시험 문제가 이제 뜨고 시험이 시작되도록 다 입력을 시켜 놓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에 적어 놓은 내용들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제 시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아직 리포트 못 내신 친구 있다면 학기 말까지 어쨌든 해서 내시기 바라고요. 출석과 관련해서 혹시 그 공지사항 링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를 직접 들어와서 봤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뭐 다 이미 다 시험과 관련해서 공지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절대평가지만 무조건 다 A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절대평가의 어떤 기준에 합당해야죠. 그래도 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제가 평가를 하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참 얼굴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가게 돼서 안타깝지만 우리 또 여러분들 모두 저도 그렇고 건강 조심하셔서 코로나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무더위에도 건강 잘 챙기고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정말 코로나 완전히 종식돼 가지고요. 우리 학교에서 함께 만나서 같이 또 수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의 마치겠습니다.